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2일 아침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 이번 이준석 대표의 말하자면 당무 거부로 인해서요.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가 제대로 출범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심야 방송을 통해서 12월 6일 월요일이면 선대위 공식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일요일까지는 이제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지금 어제 여수에 가서 천하람 당협위원장을 만났어요. 이 천하람 변호사 얘기가 지금 도하 언론에 쭉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쉽게 서울 올라갈 것 같지가 않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제가 이미 이성권 부산시 정부특보를 만나고 정의와 전 국회의장을 만났을 때도 이준석 대표가 나름대로 속내를 조금 얘기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의와 의장의 경우에는 윤석열과는 좀 색깔이 다르다. 최재형이를 맨 먼저 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얘기를 잘 안 해주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성권 정부특보도 이준석 대표와 그동안에 바른정당 이런 데서 같이 세보수당 생활해왔기 때문에 별로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을 줄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도 일체 말을 안 한다. 그러면 좋은 얘기를 했겠느냐?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판단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부산시 정부특보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했다라고 언론에 밝혔잖아요. 이거 사실이 아닐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판단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성권 특보가 오히려 천하람 변호사보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훨씬 더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를 많이 하지, 정치적으로 이 천하람 당협위원장한테 더 많이 얘기를 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 이 천하람 변호사가 밝힌 이 불만보다도 훨씬 더 강한 불만을 포기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에 올라오는 것, 즉 다시 정상적으로 대표 직능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조동현 이재명의 영입 제1호였잖아요. 문제가 많다. 제일 큰 문제가 뻥튀기 했다는 거예요. 뻥튀기. 지금 젊은 워킹맘, 그 다음에 안보 전문가, 안보 전문가, 그 다음에 항공우주 전문가. 그럼 전문가가 몇 개예요? 안보 전문가, 항공우주 전문가. 이 안보 전문가도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냥 막 신문 기사 외운다고 되지 않아요. 책 몇 권 읽었다고 전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유수한 세계 최고의 의학대학을 나오더라도 환자를 직접 많이 다뤘어야 그냥 눈 감고서도 자다가도 환자가 나타나면 바로 처방하는 거예요. 안보 전문가도 마찬가지예요. 책 수십 번, 수백 권 읽어가지고 이거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제가 33년 외교 한번 했잖아요. 자다가 전화 받아도 제가 알아요. 대충 이거 뭐다. 그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잘난 게 뭐가 있겠어요. 열심히 30년을 하니까 좀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외교안보 전문가 하나 되기도 어려운데, 조동현 인재 영입 1호 항공우주 전문가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보 전문가는 띄우지도 않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나 열심히 읽고 책이나 수십 권 읽고 몇 년 공부하면 다 안보 전문가 되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 전문가가 아니고 항공우주 전문가라는 걸 대대적으로 띄웠어요. 82년생이 항공우주 전문가 되면 막말로 얘기해서 뭘 얼마나 되겠어요. 책 한 권 써가지고 항공우주 전문가가 된다?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전공한 사람들 다 전문가예요. 그 정도 되면. 그래서 저는 항공우주 전문가라고 띄우는 이 여권의 거짓, 허위, 뻥튀기, 국민 사기, 가짜뉴스, 여기에 저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동현이가 오늘 입을 열었어요. 이재명이도 입을 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래 못 낄 것 같아요. 왜? 버티면 버틸수록 어떻게 된다? 이재명 지지율이 빠진다. 그래서 오래 못 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제가 3월 9일 재보궐선거 서초갑에 출마합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이 철새, 자리 사냥꾼, 하이에나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우리 서초갑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후보들은 서초갑에 발을 붙여서는 안 되죠. 제 얘기도 기지만은 주변 우리 서초갑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내리꽂기식으로 인사할 것이냐. 언제까지.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출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아낌없는 경원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준석이를 만난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지금 언론에 쭉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예.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위기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서울로 쉽사리 올라갈 생각이 없다. 위기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사 문제하고 선거 전략 문제예요. 선거 전략과 인사 문제.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이 만나게 된 경위는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어제 만났잖아요. 화요일 밤, 그러니까 하루 전날 밤에 이준석 대표 쪽에서 연락이 왔다. 일정이나 이런 건 미정이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누구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김철근 정무실장하고 김용태 최고위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김용태 최고위원이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름이 김용태가 둘이에요. 저도 헷갈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김용태는 젊은 청년 쿼터 쪽으로 받은 최고위원입니다. 그래서 이준석하고 아주 가깝죠. 그래서 주로 호남 민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은 위기감이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해서 호남에서 큰 지지를 얻지 않으면 어렵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더라. 예. 그 위기감 내용에 관해서는요, 이대로 가면 이길 수 없다는 건데, 그 두 가지다. 이유가. 하나는 방향성이 틀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방향성이 뭐냐? 예. 이준석 대표가 지적한 방향성. 이거는 뭐냐면, 지금 제대로 된 타겟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컨셉도 없다. 이 선거와 관련해서.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 이렇게 해서요, 안철수식 선거하고 있는데 이거 실패한다는 거죠. 안철수식 모든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거다는 거예요. 대충 하다가 보면 모든 토끼가 다 잡힌다. 이게 안철수식 선거 전인데, 여기에서도 안철수가 또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머릿속에는 안철수 하면 그냥 끔찍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2030 남성은 이준석이 붙잡고 있으니까 2030 여성을 잡으려면 이수정 교수를 데려다 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2030 남성들이 왜 이 교수에 대해서 비토 정서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알아볼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불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 재보궐선거 시장선거 때 승리로 이끌었던 세대 포위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중도 확장이라든지 이런 개혁적 변화의 모습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방향성이 있는지 굉장히 불만 또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 포위라는 게 뭐예요? 2030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 중추적으로 지지를 이끌어내는 중추 세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30들이 40대도 50대도 60대도 다 끌어오는 견인 역할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당 대표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2030이 끌어가지고 이게 하나의 민심을 형성해서 이 민심이 당심을 움직여갖고 나경원 대표하고 당심에서 졌지만 불과 한 2% 내외로 차이밖에 나지 않게 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숫자에서는 졌지만 당심에서 이기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민심이 당심을 끌고 왔다. 그런 것처럼 2030이 민심을 끌고 가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일종의 세대 포위론이잖아요. 이런 거를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결국은 중도 확장에도 2030 세대가 리딩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걸 왜 믿지 않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수정 이 방향성, 선거 전략 여기에도 이수정 교수 영입한 것이 굉장히 불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도.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인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을 잘해주고 아니고 이런 거보다는 과연 현재 인선이 신속하고 정확한 선거 캠페인을 하기에 적절하냐. 소위 말하는 파리떼나 하이에나 같은 분들이 후보에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예. 자, 여기에서 이 파리떼 하이에나 이게 누군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예. 당에서 얘기하는 파리떼 하이에나.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선대위 합류 불발 굉장히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 여기에 대한 불만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익명 인터뷰를 통해서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오히려 선거전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천하람 변호사를 통해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윤핵관 내가 실체를 밝히겠다.
선대위에서 실명 까고 경고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라고까지.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관련해서는 뭐 누구도 대한민국 누구라도 너무나 쉽게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을 얼마나 챙기는지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준석 대표의 꿈에도 소원이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에 앉히는 건데 왜 이거 하나 못 챙기느냐, 이런 불만이 지금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인선 문제와 선거 전략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인선 문제가 70%, 선거 전략이 30%예요. 왜? 인선의 핵심이 누구예요?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 김종인 위원장 안 데리고 온 거, 그 다음에 데리고 오지 말라는 이수영이 데리고 온 거, 제거하라는 파리떼나 하이에나 제거하지 않은 거, 이 세 가지잖아요. 그러면 왜 사람이 중요합니까? 인선이 왜 중요하냐? 김종인 비대위원장만 오면 2030도 해결이 되고 중도 확장도 해결이 되고 한마디로 선거 전략의 방향성과 그 다음에 내용이 다 정리가 돼버려요. 김종인 위원장이 불발 원인에 제가 보기에는요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걸 디테일하게 강론으로 나눌 때 선거 전략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어 되는 거지, 선거 전략을 쉽게 얘기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대로 선거 전략 가지 않고 있다, 여기에 반발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누구 전가냐, 이게 윤석열 선거 전략이면 괜찮은데 이게 왜 하필이면 안철수 선거 전략이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무지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안철수의 선거 전략, 이 말은 오늘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준석 대표의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그야말로 꿈에도 소원은 김종인, 그리고 꿈에도 악몽 안철수, 이 둘이 겹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으로 도는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하람 변호사. 이 대표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위기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서울로 빈손으로 올라갈 생각은 없어 보였다. 지금 무언의 요구를 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 천하람 변호사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 대선을 이길 수 있는 정도로 또는 대표와 후보 당 전체가 같이 잘해나갈 수 있는 정도로 어떤 조건이 관찰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 이준석 대표가 그냥 단순한 밀당이 아니라요, 지금 천하람 변호사를 통해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천하람 변호사, 야, 너는 지금 부산에서 이성건 정무특보 1차 말 안 하고 있거든? 정우야 의장도 1차 말 안 했어. 그러니까 너는 나가서 조금만 얘기해봐. 그리고 반응 좀 내가 떠보게. 이 미션을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받았을 가능성도, 이거는 뭐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 하겠어요? 옆에서 이제 김철근 정무실장이나 김용태 최고위원 정도가 그냥 귓속말로, 야, 내가 그냥 뭐 이걸 뭐 천하람 변호사도 명색이 변호사니까 머리가 좀 있는데 대놓고 하겠습니까? 한마디 하면 척하시면 알듯이 그냥 눈치 좀 채게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MBC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한 것이지, 만약에 이준석 대표 플러스 이 수행하고 있는 두 사람이 너 절대 입 열지 마, 알았지? 입 열기만 해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얘기하겠느냐. 더군다나 당 대표인데, 그러면 당협위원장도 잘릴 수 있는데 얘기 안 하죠. 이 천하람 변호사가 얘기했다는 얘기는요,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측근 수행원들로부터 네가 알아서 뭐 이 정도는 얘기해, 그러면 뭐 우리도 반응하면 떠볼 수 있지, 이런 이심전심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나온 얘기다. 그래서 이 얘기는 굉장히 정확한 얘기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가 소통하고 있는 것 같냐, 그러니까 아마 직접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윤 후보도 직접 연락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이준석 대표도 휴대전화를 꺼놨지만 동행하고 있는 분들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고 실질적이거나 깊이 있는 의사소통이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리고 다음 행선지와 관련해서는요, 이 대표 주에서 공개하기 전에 제가 먼저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예상에서 벗어난 곳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어디를 가는지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부산 장지원 사무실, 너 꼼짝 마, 내가 대표야. 윤석열한테 더 밀착하지 마, 경고의 메시지고요. 그다음에 천하람 변호사한테 갈 때는 너 윤석열 후보한테 주는 직접적 메시지예요. 나 함부로 패싱하지 마, 나 만만치 않아, 이 얘기입니다. 왜?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있는 순천의 경우에는요, 지난 7월 말에 윤석열 후보가 당 입당을 할 적에 들렸던 곳이 거기에요.
거기에서 말하자면 패싱을 당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갖고 이제는 더 이상 패싱하지 말라,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런 입장문을 사실상 천안함을 통해서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당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너는 가서 좀 얘기 좀 해도 돼, 이런 얘기를 해서 천안함 변호사가 언론에 이런 인터뷰를 했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가 분석하고 있는데요. 제목이 이런 당 대표 없었답니다. 이준석, 윤석열 차차기 대 현 주자의 대결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분석이 잘 돼 있어요. 이 기자가 누구냐면 윤석민 기자인데요. 윤석민 기자, 제가 기사를 보면 내용이 상당히 좋은 분석 성격의 기사를 가끔 내요. 자, 한마디로요, 당 대표가 대선 후보와 갈등 때문에 지방으로 가버린 건 처음 보는 것 같다. 이것이 지금 당내 분위기입니다. 야, 그래서 이 기사 왜 지금 이렇게까지 충돌하고 있느냐? 이거 사상 초유 사태다. 그 배경을 분석하고 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는 당내 권력 구도에서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권력 구도. 지금 윤석열 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의 당내 권력 구도를 보면, 이 윤석열은 지금 뭐 대부분이 다 친윤계로 돌아섰다, 친윤계다라고는 하고 있지만은 지금 국민의 입당헌제가 넉 달밖에 되지 않아요. 별로 지분이 없어. 예. 그런데 이준석의 경우에는요, 2030의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지분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된 이후로 젊은 층들이 대거 당원으로 또 들어왔어. 예를 들어서 지난 6월에 취임하고 나서 한 달 만에 당원이 23,000명 정도 늘었는데, 그 중에 2030 세대가 8,5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이 세대적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얘기했던 것대로 2030을 중심으로 한 이 세대 포이론 전략을 써야 되는데 이걸 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이 당내 지분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팬덤이 있다 보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이건 차차기 대선 주자다, 이런 평가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하자면 이 청년 표심, 이 캐스팅 보트,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힘이 실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청년 팬덤이 강하기 때문에 이 청년 팬덤을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로 갖다 놔야만 안전한데, 이거는 이준석 대표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단순한 그냥 얼굴마담 대표가 아니라 실세 대표나 마찬가지인데 대우가 약하다 이거예요. 이런 2030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단순하게 상임선대위원장 하면 안긴 게 아니라 홍보 미디어 본부장을 맡긴 것도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럼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은 뭐냐? 고분고분 따라가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경선 때 원희룡 제주지사가 내가 대선 후보가 되면 이 대표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얘기는 그만큼 청년층 지지로 대표되는 단단한 입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당내 의상, 과거 이 후보들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2007년도 대선 때는 이명박 후보의 경우에는 이 당적을 가지고 2번 국회의원이 됐고 또 서울시장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의 팬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신입 당원에 불과하고 정치 경험도 없다. 예. 이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난 29일 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우리 후보는 기본적으로 검찰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해서 정치를 잘 모른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국정농단, 전직 2 대통령을 구속한 전력, 이것도 또 사실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이 윤석열 후보의 당내 확실한 장악력이 없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더 목소리를 키워서 이렇게 지방 이 방문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즉 현 대선 주자와 차차기 주자의 대결이 아니느냐, 이러한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말이죠, 이 후보가 아니면 세면은 이런 일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대표가 세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거꾸로. 자, 1990년대 YS의 마산행 대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때 YS는 노태우, 김용필과 함께 내각제 합의각서를 서명한 바 있는데, 이 내각제 합의각서가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정계의 정치 공작이다. 그래서 당무 집행을 거부하고 고향인 마산으로 가서 현직 노태우 대통령한테 반기를 들었어요.
반기를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차기 대선 주자, 그 다음에 PK라고 하는 확실한 지역적 지지 기반, 이거가 없었으면 과연 YS가 반기를 들겠느냐. 예. 이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 차차기 주자라는 지금 꼬리표가 꼭 따라붙잖아요. 지금 그리고 FM 코리아 여기에서는 이준석을 지지하는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대표적인 친 이준석 인터넷 커뮤니티로 지금 평가받고 있잖아요. 이런 팬덤이 있으니까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멋대로 지방을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격적 측면, 캐릭터 측면으로 비교를 해 보면, 예,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 이거는 정면 돌파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경선 과정에서도 이준석 대표하고 원희룡 지사하고 녹취록 공방이 있었잖아요. 원희룡 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갖고 이준석 대표가 통화해서 윤석열로 곧 정리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폭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정면 대응했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을 무대 뒤에서 조용히 해결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완전히 공개적으로 까벌려서 여론의 압박을 가하는 스타일로 자기 주장을 관찰하는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방순시하면서 윤석열이가 인사 잘못했어, 선거 전략 잘못됐어, 이거를 보여줘갖고 여론이 윤석열 후보를 때리게 해서 이준석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이런 작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자,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요, 여러분들 논평, 그리고 이 방송에 많이 나오는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학원 경영학부 교수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MZ세대인 이 대표는 정치를 대하는 태도에서 기성 정치인과 차이가 있다. 자기 정치를 새로운 정치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오래 정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윤 후보가 대선에서 떨어져도 자신은 살아남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까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이러한, 왜냐하면 김영준 교수 이 정치 전문가잖아요. 정치학 교수예요. 예. 이런 분의 이런 평가를요, 이준석 대표, 아, 이거 봐, 나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네, 이렇게 어설프게 생각하지 않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남는다 그러면 필생즉사, 필사즉생,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준석 대표 이제는 미래를 무서워해야 돼요. 미래는 내 것이다, 이렇게 자신만만 할 게 아니라요, 미래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준석 대표는 지금 36살이잖아요. 앞으로 40년, 50년 정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던지는 말과 행동이, 조국 사태 때 안 봤어요? 조국 사태 때 서울대 교수 순수 민간일 때 정부 얼마나 비판했어요. 그 정부 비판했는데 본인이 세월이 달라져가지고 청와대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본인이 비판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민간인일 때 정부 인사들 비판한 것이 결국 본인이 저지르고 있는 죄과하고 똑같이 되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준석 지금요 대표는요, 제1야당의 대표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요, 이런 공개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달래고 이런 것보다는 물밑 접촉을 지속적으로 계속 가해서, 어쨌든 MZ세대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60대고 차이가, 사고의 방식에 차이가 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젊은 사람한테 조금은 양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양보의 방법은 물밑 접촉을 통해서 이준석 후보를 이번 주말까지는 서울에 와서 당무로 복귀하는 이런 작전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